교재 11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고정 날개에 작용하는 힘. 고정 날개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노즐을 통해 분출된 물이 휘어진 날개에 부딪히게 되면 날개의 모양에 따라 방향이 변하며 흐르게 되고, 이때 날개에 힘을 가하게 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량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림 3.7.3 고정 날개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고정 날개에 노즐을 통해서 흐름이 이제 부딪혔을 때 이 고정 날개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인가라는 내용인데, 기본적인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량 방정식을 이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 일단은 한번 읽어보는 걸로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 예제가 있는데 3.20 자, 이 부분도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번 기말고사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삼각형 한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있는데 왜 이렇게 이제 다 그냥 넘어가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는 목표로 하는 바가 있고 그 목표에 맞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많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공부할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말고사 이야기는 제가 이 동영상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기말고사를 쳐야 됩니다. 뭐 중요한 건 성적인데, 이 성적을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이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7월 1일 시험 시간표가 이미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7월 1일에 맞춰서, 자, 이건 이제 토목 유체역학 이야기인데, 토목 유체역학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7월 1일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답은 이동 날개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동 날개에 작용하는 힘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야기했던 고정 날개에 작용하는 힘 있었죠. 고정 날개에 작용하는 힘이 있었는데, 이 고정 날개에 작용하는 힘과 비교했을 때 날개가 이동하는 속도 그리고 그 이동하는 방향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 줬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우리가 운동량 방정식을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동 날개에 작용하는 힘이었습니다. 이 날개의 이동 속도 V0를 고려를 해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날개의 이동 속도를 고려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이나 수리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공이 굉장히 세분화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이나 수리학을 전공을 하게 된다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문에 작용하는 힘 있죠. 수문에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이 수문에 작용하는 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뤄봤기 때문에 그죠? 그런 내용들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예제 3.25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와 유사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제 3.25도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운동량 방정식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뭐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자, 우리가 먼저 연속 방정식, 그죠? A1, V1 여러분들 계속 되뇌이셔야 됩니다. 계속 써보고, 여러분들 뭐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제가 하고 이제 저하고 같이 이 수업을 한 이 동영상 강의를 여러분들이 따로 보실 텐데, 제가 수업하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정리를 하고 계시겠죠. 자, 그렇게 같이 써보고 같이 되뇌어 보고 같이 보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항상 일정하더라 라는 연속 방정식과 그 다음에 에너지 방정식, 변위 정리, 그죠? C분의 V분의 제곱 분의 B1 G1 B2 플러스 G2 얘도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운동량 방정식이었죠. 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연속 방정식과 에너지 방정식 그리고 운동량 방정식에 대해서. 사실 이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식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주어진 문제에 적용을 하느냐,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그건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방법이, 우리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준 문제, 나름 기본 유형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들을 반복해서 여러 번 풀어보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를 준비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3.8 점성유체의 흐름입니다. 점성유체의 흐름. 자, 3.8 점성유체의 흐름. 자, 우리가 유체를 분류할 때 점성의 유무에 따라서 점성유체와 비점성유체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압축성에 따라서도 압축성 유체와 비압축성 유체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점성도 가지지 않고 압축성도 가지지 않는 유체를 이상유체라고 하였고요. 실제 유체는 점성과 압축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리학에서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물의 압축성을 무시하고 흐름을 해석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유체, 특히 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높은 압력을 가해도 부피가 줄어드는 비율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 압축성을 무시하고 흐름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그러는 건 아니고요. 압축성을 고려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관로에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이 압축성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무시하고 흐름을 해석한다. 따라서 물은 점성의 유무에 따라 비압축성, 비점성 유체. 자, 이걸 우리가 이상유체라고 했죠. 비압축성, 점성 유체, 실제 유체로 구분할 수가 있다. 자, 비점성 흐름은 점성 효과가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점성을 무시한다. 반면에 점성 흐름에서는 점성 효과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점성을 고려하여 해석하게 된다. 자, 점성이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실제로 엄청납니다. 어떤 흐름의 형태를 거의 대부분 지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유체역학, 특히 이제 수리학, 유체역학에서 가장 힘든 부분,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점성과 중력이죠. 그렇죠? 중력은 사실 뭐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힘들지 않은 곳이었겠지만 수리학이나 유체역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유체역학이나 수리역학에서는 점성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고 있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점성을 고려하여 해석하게 된다. 점성 유체는 점성으로 인해 유체 층간 또는 유체 입자와 경계면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여 흐름의 저항을 초래하고, 따라서 유체는 이 저항을 이기고 흐르기 위해 일을 하며, 이때 유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되어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자, 우리가 앞서서 분명히 에너지 방정식에서 흐르는 유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유체는 무슨 유체였습니까? 경계 조건이 있었죠. 완전 유체였습니다. 점성이 없는 유체. 그렇죠? 그런데 점성이 존재하게 된다면, 자, 이 점성 유체의 흐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에너지 방정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H는 2G분의 V1의 제곱 플러스 감마분의 P1 플러스 G1은 2G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감마분의 P2 플러스 G2다. 자, 이게 성립을 해야 돼요. 이게 성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성립하는 조건은 뭡니까? 이게 성립을 하는 조건은 완전 유체의 경우입니다. 특히 이 완전 유체는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비점성 유체가 되겠죠. 자, 이 비점성 유체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유체는 이 에너지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같은 식을 우리가 다시 써본다면, B1, G1, 자, P2 플러스 G2. 자, 여기까지 쓰고 에너지 손실이 분명히 발생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줘야 되냐면 플러스 HL 이라는 게 들어가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HL은 로스 헤드, 손실 수도가 되겠죠. 손실된 에너지의 크기를 표현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이 손실 수도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2학기에 들어가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그 손실 수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한 마찰로 인해 관내 유속 분포가 균일하지 않고 유속이 관백에서 0으로부터 관 중심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포물선형 분포를 보이게 된다. 점성 흐름은 다시 층류 흐름과 난류 흐름으로 분류하게 된다. 층류 흐름은 인접한 입자들끼리 잘 혼합되지 않고 층을 이루며 흐르는 흐름이다. 난류는 유체 입자들이 서로 무작위로 혼합되어 흐르는 흐름으로
유속이 작은 경우 층류로 흐르다가 유속이 증가하여 점차 난류 흐름으로 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층류 및 난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레이놀즈의 실험을 바탕으로 구한 레이놀즈 수를 기준으로 한다. 본절에서는 레이놀즈 실험과 관내의 비균등 유속 분포를 보장하기 위한 에너지 및 운동량 보정계수, 그리고 점성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기로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2학기 때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2학기 때 우리가 관수로와 계수로를 다루게 되는데 실제 흐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놀즈 실험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흐름을 분류하면서. 그래서 이제 흐름이 층류인지 난류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레놀즈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고, 자, 그 내용은 설명드린 대로 이렇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레놀즈 넘버 실험 장치입니다. 이 레놀즈 실험 장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레놀즈 넘버를 구할 수가 있고 흐름의 종류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줄 때는 이 레놀즈 수가 2000, 그죠? 2000보다 작으면 층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100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험을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유체역학 실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한다 만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이전에 여러분들 선배들은 이 실험을 다 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실험인데, 자, 여튼 여러분들이 실험을 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레놀즈 수가 2000이 나왔네, 이런 경우는 아마 잘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2000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면 할수록 100번, 1000번, 10,000번 레이놀즈 수의 평균값이 2000에 가까워진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얻은 층류, 난류 및 천위 흐름 간의 레이놀즈 범위는 명확하지가 않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류가 되는 기준, 그죠? 4000 제시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예제 있습니다. 자, 이런 예제는 굉장히 이제 간단한 예제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뭐 기사 시험이나 이런 곳에 잘 출제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우리가 레이놀즈 넘버 구하는 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예제 3.26번, 그러면 뭐 간단한 문제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경 150mm, 그죠? D는 150mm, 15cm죠. 그러면 0.15m가 될 거고요. 얘를 왜 미터로 바꾸냐면 다른 조건들이 이제 단위가 V가 3.6m/s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리고 물이 동점선 계수가 얘를 우리가 U라고 했죠. 1.787 곱하기 10⁻6승 m/s/이다. 자,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레놀즈 넘버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됩니까? U분의 V D,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787 곱하기 10⁻6승 그다음에 V 3.6 곱하기 0.15. 자, 얘를 계산을 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계산기, 이제는 계산기 쓰는 게 여러분들 좀 익숙해지셨겠죠? (3.6) 곱하기 0.15 나누기 1.7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30218이 그죠? 30218이 자, 이게 1, 10, 100, 1000만, 10만, 30만, 2182라는 레놀즈 수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얘는 4000보다 크기 때문에 자, 난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레놀즈 수가 30만이다. 자, 이거 보면 유속이 3.6m/s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초에 3.6m를 간다. 1초에 3.6m. 굉장히 빠른 속도죠.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자연 상태에서의 흐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값입니다. 굉장히 빠른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난류라는 걸 우리가 유속만 보고도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은 정확하게 해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6이었고요. 자, 여러분들 뒷페이지 보면 예제 3.7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나중에 기사시험 같은 곳에 잘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제 3.7 자, 비중이 0.85 그죠? 자, 이게 비중이 0.85라는 것은 기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가 알듯이 이 레놀즈 넘버를 구하는데 뭐 비중은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직경 D가 15cm 이 관내에 흐르고 있을 때 층류로 흐를 수 있는 최대 평균 유속과 이때의 유량을 구하라. 기름의 동점선 계수는 6 곱하기 10^-4승 제곱퍼 세크이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층류로 흐를 수 있는 최대 평균 유속이니까 층류의 상한계 레이놀즈 넘버가 2000 또는 2100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0을 쓸 것인가 2100을 쓸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2000 쓰시면 돼요. 2000 쓰시면 되고 아니면 주어집니다. 2000을 쓰라 라든가 2100을 쓰라 라든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U분의 자, RE는 이렇게 되니까 VD는 2100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다시 쓰면 6 곱하기 10^-4승 분의 V D 곱하기 0.15는 21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마 V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8.4 V는 얼마? 8.4 m/s. 자, 그럼 유량 Q는 A B로 계산이 되어지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이 15cm 0.15 3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V 8.4는 쓰고 나누기 4 곱하기 8.4 0.148 단위는 미터 3승/s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Q를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레놀즈 넘버를 구하는 식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미지수가 뭐가 되든
여러분들이 다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예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예제지만 말씀드렸듯이 기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흐름의 종류, 증류와 난류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3.8점이 실제 유체 흐름의 유속 분포입니다. 자, 이건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체 같은 경우에는 점성에 의한 마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로의 벽면에서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유속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 마찰의 영향이 가장 적은 관로의 중심에서 최대 유속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점성 유체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속도의 분포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자, 관로의 중심에서 최대 유속, 관로의 벽면에서 최저 유속을 가지는 이런 흐름 분포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요점이 어떻게 V X 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찰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마찰력 같은 경우에는 관로의 벽면에서 최대값을 가지겠죠. 자, 이 마찰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을 마찰력을 산정하는 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지금은 모르는데 일단 이 마찰력 같은 경우에는 이 관로 벽면에서 최대, 관로의 중심에서 최소가 될 것이고 이렇게 유속과는 달리 선형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이야기가 지금 속도 분포 변화 그림 3.8.2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점성인 이상 유체인 경우 점성으로 인한 마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단면 전체를 통해 유속 분포가 균일하다. 자, 이 말은 점성을 가지지 않는 이상 유체의 경우에는 유속 분포가 자, 이렇게 균일하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연속 방정식에서 이야기하는 A, V에서 자, 이 V는 이 엄밀히 얘기하면 평균 유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로의 직경 우리가 D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자, Q는 4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V가 되는데 자, 유속 분포가 이렇다라고 하면 유속이 다 다르죠. 자, 그 말은 이 값은 이 유속의 값은 평균 유속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럼 우리가 평균 유속은 어떻게 산정을 할 수 있는가? Q를 A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겠죠. A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니까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고 얘는 평균 유속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뭘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냐면 자, 여기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에너지 보충기수입니다. 에너지 보충기수. 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유체의 흐름 자, 이거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앞에서 에너지식인 베르누이 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의 유도에서 단면에서의 균일 유속 분포를 가정하였으므로 점성 유체의 베르누이 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점성에 의한 유속 분포를 고려하여 속도항을 보정해 주어야 한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 부분이죠.
분명히 이 Q는 이 V는 평균 유속입니다. 균이란 분포를 가지는 평균 유속인데 점성을 가지는 유체의 실제 유속 분포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방정식이나 운동량 방정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보증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이 자, 여기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 보정 계수를 여러분들에게 유도를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에너지 보정 계수. 자, 에너지 보정 계수는 우리가 통상 알파로 표현을 하고요. 1. 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자, 이거는 에너지 보존 계수를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때 우리가 측류일 경우 알파는 2, 난류일 경우 알파는 1.01에서 1.1, 광폭 사각형 수로인 경우 알파는 1.058, 보통 알파는 1.1 적용. 다음에 적용하는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자, 알파1 20분의 B1의 제곱, 에너지 방정식에 적용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죠? B1 플러스 G1은 알파2 10분의 B2의 제곱 플러스 분모분의 B2 플러스 G2. 자,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정리한 요 내용은 그대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 글씨도 빠뜨리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너지 보정 계수를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자, 계속해서, 자, 운동량. 자, 방금 제가 정리한 내용은 교재에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량 방정식에 사용하는 운동량도 에너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정 계수를 구해 운동량 방정식을 보정해 주게 된다. 자, 그래서 이 보정을 하는 과정은 교재에 소개가 되어져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을 제가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운동량 보정 계수. 자, 얘는 통상 우리가 베타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자, 이 식은 여러분들이 이 식을 가지고 뭔가를 계산하는 그런 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식의 형태가 이렇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쓸 때는 원형간 내의 측류일 경우 베타는 3분의 4, 난류일 경우 베타는 점령에서 1.05, 광폭 사각형 수로인 경우
베타는 1.02 보통, 베타는 1.0 적용. 자, 이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알파 1.1, 베타 1.0 미치는 영향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밀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도 보정을 해주고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적용하는 형태는 운동량 방정식이에요. 그죠? F는